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우 교수입니다. 제가 좀 밑에 내려가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대표님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을 만난다고 해서 한 1시간 좀 넘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제가 빠르게 준비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건강해야 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마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왕진 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을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명화 속 호르몬 이야기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내음비내과 있습니다. 내음비내과라는 거는 호르몬을 연구하는 그 과고 또 그걸로 치료하는 과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제가 연구하는 주 전공 분야이고 또 치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우리 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공부만 했던 의대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줄기세포 쪽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SCI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최우수 연구 교수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제가 제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뭔가 서로 좀 겉도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하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예를 들면요, 저희 어머니가 94세인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손이 저리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이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마취하다가,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불편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니 저는 수술하지 말자는 쪽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아니 저렇게 명의고 대학 의대 교수가 박사가 이 환자가 얘기한 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 절절함을 왜 모르냐고 얘기를 하고 고집을 부리시고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설거지 하실 때도 혼자 사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자립심이 강하신 분이셔서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의사라고 그래도 내가 이겼다, 명의를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점이 있으셨는데 그 점을 또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점을 뽑느냐 그랬더니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깨끗하다, 곱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후로 환자가 얘기하는 사소한 증상들 진료실에서 회전문처럼 오가는 그런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조금 더 저를 좀 돌아보게 됐고, 두 번째는 그 환자들이 얘기하는 그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거가 틀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해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런 계기를 어머니 그 요번에 일 말고도 겪게 됐던 경험했던 일이 한 4, 5년 됐을까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그 아침마당에서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대학에서 강의하던 있었지만 대중 앞에서 강의하는 게 또 생방송이니까 1시간짜리 아침마당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했을 때 40분 만에 강의를 빨리 얘기하고 끊어놓고 앉아버렸습니다. 너무나 긴장을 했고 그래서 되게 좀 수치스럽기도 했는데 강의 끝나고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 얘기했더니 지난주에는 성철 스님도 나왔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눈이 충혈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거와 그거를 전달하는 거는 다른 얘기구나. 그리고 또 일반 대중이나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런 방송 섭외가 있거나 이런 강의 요청이 있으면 제가 불원천리 가서 또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EBS 명의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다 출연자고요. 얼마 전에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매주 세 번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부작, 2부작, 3부작 해서 그 스트레이트로 이제 3주 연속 제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것도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비밀 한 50회 이상 제가 특집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의 주제는 호르몬으로 통한 건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더 나의 현실적인 얘기라 생각하고 재밌어 하시고 또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이런 게 의대 교수가 해야 될 소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르몬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도파민, 코르티졸, 세로토닌, 좀 어렵죠 여러분. 예, 이런 호르몬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떤 MBTI처럼 이 사람의 어떤 건강과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질병과 관리하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좀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되게 쉽게 대중한테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어렵다고, 호르몬은 참 어려운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제 책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당뇨병 없이 산다, 혈당을 알면, 당뇨병 백과, 좀 책 제목이 좀 고루한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파스타를 못 먹지는 않는다, 당뇨병 환자도 예를 들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샐러드 만드는 방법해서 요리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랑 같이 젊음은 호르몬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도 썼고, 이게 이제 제 여섯 번째 책인데요. 다섯 번째 책은 아, 다 호라고 해서 아,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호르몬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 제가 이제 미술을 되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미술 작품을 통해서 왜 뭉크가 절규하고, 그다음에 크림티의 키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 있고,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호르몬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 호르몬을 지키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는 이런 뭉크시 도파민 과잉입니다 나온 그림들에 관련된 호르몬 얘기들을 할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좀 깜짝 퀴즈를 한 서너 개 낼 텐데요. 빨리 손 들고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그 뭉크시 이 도파민 과잉입니다 책을 현장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시황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진시황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불로장생을 꿈꾸고 이 불로초를 찾아서 천하를 다녔지만 결국은 못 찾고 결국은 진시황도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이 불로차가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게요, 처음에 이 뇌하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뇌하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뇌하 수치에 병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뇌하 수치라는 게 복주머니처럼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애를 갖다 출산하지만, 예전에 집에서 이제 애를 갖다 조산원 같은 데 할 때는 이 출혈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이 복주머니 뇌하 수치가 짜그라들어서 결국 여기에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되는 쉬한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리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제가 응급실을 갔다가 갔때 지금 조교수 때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쇼크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히스토리와 얼굴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복주머니 쉬한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서 그 할머니를 쇼크에서 구해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사방에서 나오는 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가장 근접한 수치를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첫 번째 퀴즈에 대한 답으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용기 있게. 네,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개. 호르몬이 한 개다. 저기 곁에 계신 분.
5개. 조금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남자분. 1,500개. 1,500까지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 100개 내려갔네요. 예. 다시 내려갔습니다. 2,000개. 한 번만 더 제가 네. 12개. 시간 관계상 여기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호르몬은요. 지금 책 갖다 드리겠습니다. 4,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예, 축하합니다. 이 4,000개 정도 있는 이 호르몬이 결국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어떤 갈림과 건강의 질병의 갈림길을 저는 탄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126부터가 당뇨라고 하는데 100 이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100과 126은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나는 막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혈당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안심해야 될지 분명히 내 몸에 어딘가는 지금 문제가 있고 증상은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호르몬은 균형이 깨지고 있고요. 그 균형이 깨진 것이 계속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니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결국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다듬으면 우리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게 4,000가지가 있고 온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7개라고 말씀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4,000개 호르몬을 우리가 다 검사하고 치료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의 호르몬을 검사할 수 있지만 200개도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 한 50개 정도 더 좁혀서는 한 7가지 정도 호르몬. 제가 그때 EBS 명의에서도 우리 몸을 지배하는 7가지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3부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게 당뇨, 비만, 갑상선,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암, 치매까지도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막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내과에서 검사해 보면 다 괜찮은데요. 알고 보면 호르몬의 문제인 경우가 있고요. 우리 부인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저기 정신과에 가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호르몬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미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여러분 드라마 미생처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 그때 호르몬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요즘 예전에 그 씩씩했던 남편이 드라마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대고 뭐 예전에 사랑했던 남편의 아내의 얼굴을 보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기만 해도 저 왼수 그 저 인간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막 부부관계가 지루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주름이 자글자글 뭐 폭삭 늙은 것 같고 뱃살이 나오고 자꾸 살이 찌고 밤이 되면 자꾸 야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분명히 내가 저녁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치킨, 피자, 뭐 라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어떤 야식이 건강한 야식이냐? 아니 뭐 건강한 야식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우문현답처럼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차라리 라면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먹다가 결국은 또 라면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식욕 호르몬의 준동을 막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야식 생각나는 것은 거짓 배고픔이라고 해서 진짜 배고픈 게 아니거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한테 뭘 먹어라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한테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달래줘야지만이 호르몬 다이어트, 요요 없는 호르몬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게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왜 호르몬 때문이냐면 남편이 드라마 보고 우는 거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 남성 갱년기고요. 여성 호르몬이 보통 50대 초반에 갱년기가 오는데 요즘 점점 늦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55세, 58세까지 생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남성 갱년기는 40대 초반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갱년기는 50대에서 늘어나고 남성들은 더 일찍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남성들한테 남성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이 바르는 것도 있고 코에 삽입하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건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인터벌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점점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사랑과 이별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서 페닐에치라민이라든지 옥시토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겠지만 바람기의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바람을 많이 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가 강의 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사위 후보자가 오는데 한번 그 바람기 호르몬을 검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호르몬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감정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식욕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대한 얘기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젊은 애들 또 사춘기 애들한테 키가 클 때 필요한 호르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오는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들 키 좀 키워달라고 성장 호르몬 치료해달라고도 많이,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딴 거는 다 해줄 수 있고 대체해줄 수가 있지만 그 시기에 커야 될 키를 못 커버리면 아이가 이제 평생 그것 때문에 이제 주눅 들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손주나 아이들 키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찌는데 그러면 이 많은 호르몬을 다 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호르몬은 재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건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호르몬 검사 그쪽에 관련된 걸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그런 걸 또 검사해서 일단은 바람은 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얘기처럼 호르몬은 재는 게 아니라 일단 느끼라는 겁니다.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자가 진단법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째,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신가요? 잘 붓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둘째, 분명히 쉬었는데도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고 천근만근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먹었는데도 자꾸 배가 고프고,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찌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울하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을 뭐 여고 동창생 갔더니 동창회에서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 분도 계시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면 내가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섯 가지 이상 되면 이 내음비내과 호르몬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 다 갱년기 증상 아니야?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는 50대 갱년기가 지났는데 지금 60대인데 지금 70대인데 왜 똑같은 갱년기 증상을 또 내가 느끼게 되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생로병사 600회 특집이 제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2의 갱년기였습니다. 거기에는 50대 부부 2명, 60대 부부 2명, 70대 부부 2명,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자꾸 이제 막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 호르몬의 문제고 60대에도 갱년기가 오고 70대도 갱년기가 와서, 갱년기라는 게 결국은 호르몬이 한번 출렁대면서 느끼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3주간 프로젝트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게 생로병사 600회 특집이었는데요. 갱년기가 한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갱년기는 2번, 3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갱년기 증상을 여러분들이 50대 겪었다면 이제 다 갱년기는 끝났다 할 게 아니고요. 60대 정도 되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갱년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이 확 출렁대면서 갱년기가 느껴지고요.
70대에도 갑자기 또 50대에 느꼈던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도 오고 얼굴이 확확 달아오는 증상이 있거든요. 아니 나는 50대 갱년기를 겪었는데 왜 70대에 또 이런 증상이 옵니까, 안 교수님? 하고 물어보시는 70대 제가 이제 어르신한테는 그때 검사를 해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때는 또 바닥으로 출렁대고 있거든요. 제3의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여러 가지 호르몬의 파도에 쓰나미처럼 노출되고 있고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노화를 막는 회춘 호르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회춘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는데, 아까 저기 질문했을 때 답해 주신 분처럼 호르몬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큰 그림 퍼즐을 맞출 때 작은 그림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퍼즐 맞추기를 못하고요. 큰 조각부터 맞춰야 대충 우리가 이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호르몬부터 퍼즐을 맞춰서 호르몬으로 건강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식욕 호르몬, 둘째 성장 호르몬, 세 번째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제가 3대 회춘 호르몬이라 부르는데요. 일단 잘 먹고 잘 우리가 자고 이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호르몬은 그렐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인슐린이라는 것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혈당이 떨어지니까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렙틴이라는 건 이제 그만 먹어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요. 이 식욕 호르몬만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이 섭생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해질 수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또 잘 관리하면 다시 나이살이 없고 주름이 없어지면서 회춘하게 되는, 예를 들면 보톡스나 이런 거 맞지 않고도 주름이 없고 탱탱해질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복주머니, 뇌하수치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또 잘 자야, 특히 운동을 잘하면 근육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특히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뼈의 형성이라든지 단백질 형성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근감소증이 되는 노인들이 근육 감소증이 되는데 이런 근육을 강화하고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주름이 없어지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뱃살이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들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인지 기능도 개선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력이 약화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면 성장 호르몬은 애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성장 호르몬이 언제까지 분비될까? 또 여기 좀 덥죠? 예, 제가 좀 자켓 좀 벗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언제까지 분비될까? 그러면은 아이들만 분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장 호르몬이 이제 언제까지 분비되냐면 이게 죽을 때까지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에 성장 호르몬이 최고로 분비된다면 60대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요. 70대는 5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되게 이제 아까 운동을 잘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 이제 나이살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도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고 탱탱한 사람도 있지만 금세 폭풍 노화가 오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호르몬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인데요. 요즘 뭐 코로나다 이럴 때 제가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면역력에도 관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좋은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중요한데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불면증, 잠을 잘 못 이루고요. 새벽에 깨고 이런 게 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돼서 한 70대 되면 원래 멜라토닌이 한 5분의 1분이 분비가 안 되니까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게 되는데, 이 수면 호르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면역도 관계되어 있고 단순히 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수면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 막 밤을 갖다 하얗게 지새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고등학생은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얘가 계속 낮에 자고 밤에 자고 너무 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멜라토닌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이 송가샘에서 멜라토닌이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송가샘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좀 적게 했더니 얘가 정상적인 이 수면 리듬을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의 반대말은 기면증인데 이 불면증과 기면증을 조절하는 것도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약 먹고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건요, 비타민과 틀리게 비타민은 내가 섭취를 해야지만 이 비타민이 올라가지만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스스로 분비하는 생체 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섭생을 하냐에 따라서 호르몬 균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위대하다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그 아까 조선일보 했던 그 책, 그 네 번째 책에는 3주 프로젝트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회춘 호르몬, 아까 그 세 가지의 호르몬을 3주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프로젝트는 1주차 때는 혈관과 관계된 음식과 관계된 호르몬만 집중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다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려고 하면 정신이 헷갈려서 못 하거든요. 처음에는 국어부터 하고 두 번째는 수학을 잡고 네 번째는 영어를 하고 이런 것처럼 1주차에는 일단 혈관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 혈관 청소부 인슐린 호르몬을 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슐린 호르몬은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기도 하고요. 또 식욕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만 잘 잡아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식욕 호르몬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 같은 칼로리라도 환자분들이 칼로리가 적거나 칼로리가 같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잡곡밥, 백설기, 라면, 피자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의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틀리고요. 같은 칼로리라도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기 같은 경우는 잡곡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피자보다 오히려 라면이 또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 낮은 음식을 갖고 호르몬의 측면에서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를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빵, 과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안 좋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가 과일도요, 감, 단감, 연시, 홍시, 꽃감, 수박 이런 것들은 호르몬에 좋지 않은 과일이고요. 반대로 고구마나 토마토,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호르몬에 좋은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이라고 다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자는 안 좋지만 고구마는 예를 들면 아주 뭐 삶은 고구마가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는 안 좋은 음식이지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콩밥이라든지 우유, 멸치 이런 것들을 드시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시게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식욕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이 조절이 된다는 거고, 성장 호르몬은 이제 일단 1주차 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을 잡았으니까 2주차 때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음식과는도 상관이 있지만 되게 운동하면서 분비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같은 걸 하고요. 바쁘시더라도 여기 앉아서도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의자를 잡고 집에서 이렇게 서서 발급을 들리고 발뒤꿈치를 증가했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12번 정도 한 3세트 정도 해도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고요. 여기 좀 앉아 계신 분 중에 특히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자리에 앉아서 등을 붙이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또 반대로 교대로 했다 이렇게 또 이것도 12번 정도 하고 3세트 정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보다 물론 진짜 야외에 나가서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또 음식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살코기, 해조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면 호르몬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주차 때는 음식, 2주차 때는 운동, 3주차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 스트레스에 관련된 건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잘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9시에 자고 어떤 날은 11시에 자고 1시에 자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잘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재밌게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수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겁다는 말처럼 많이 웃는 사람들한테는 수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날씨가 좋습니다. 이럴 때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고 걸으면요. 좋은 점이 일단은 멜라토닌이 많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30분씩 햇볕 쬐면 생기는 비타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산? 창원에서 오셨습니까? 저기 책 한 권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타민 D 맞습니다. 근데 비타민 D도요. 보통 우리가 적정 용량이 800에서 1000단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고강도가 센 줄 알고 3000단위, 5000단위 막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들들이 또 이제 효도한다고 추석 때나 명절 때 막 5000단위, 뭐 3000단위 그 비타민 D를 드시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석회가 빨리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들이 산 건데 아깝게 이거 버리냐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루에 우리가 30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800에서 1000단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필수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타민 D 800에서 1000단위를 드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아들이 3000단위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000단위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드셔야지 사실 비타민이라는 거는 과량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타민 D도 그렇고요. 이 멜라토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먹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쬐서 걷고 또 음식도 우리가 두유, 우유 자기 전에 우유 먹으면 멜라토닌 많이 나온다. 바나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근히 여기 뭐 마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멸치 같은 거, 갑각류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이 수면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 3주 프로젝트 아까 1주에는 뭐였죠? 식사, 인슐린 2주에는 운동, 성장 호르몬 3주에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병원에 오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3주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 회춘 호르몬 프로젝트에 의해서 보니까 당화의 숙소가 떨어지고 혈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약을 준 게 아닌데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이런 호르몬을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다가 했었는데 이런 혈당과 당화의 숙소가 떨어지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호르몬을 알면 건강이 보이고요. 젊음은 나이가 아닌 호르몬이 만든다. 이런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은데 아직도 호르몬이 어려워.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잠이 와.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호르몬인 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 지금 받으신 분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뭉크씨 도파민 과잉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많고 적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각 챕터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음식과 운동에 대한 또 약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14가지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제 동기는 뭐였냐면
우연히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청경저 하백의 미인도라는 그림을 보고서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있고요, 또 꽃이 있고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 세 가지 상징이 여자, 꽃, 뱀. 마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여자, 조개, 바람 이렇게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왜 청경저 화백은 이 세 가지 상징을 이 미인도에 넣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여인들이 아름다워도 화무 11홍이라고 말처럼 갱년기가 되고 이 떨어지는 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뱀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여자의 눈을 보게 되면 기미가 껴있고 굉장히 미인인데 피부색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처음 발견한 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저 뱀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경저 화백이 저 뱀을 그린 이유는 멜라토닌 호르몬, 잠을 못 자는 여인의 문제점을 비밀을 보여주고 그걸 갖다가 제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이 뱀에서 발견됐을 때 뱀의 색깔이 겨울에 바뀌니까 검게 바뀌니까 이거는 멜라닌 세포에 관계 있는 호르몬이구나 해서 이름을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피부의 색깔뿐만이 아니라 잠을 관련된, 이건 이제 다른 또 그림이지만 이렇게 푹 자게 만드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멜라토닌이 혈당하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면역도 관계되어 있고요. 성장 호르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 키가 작고요. 잠을 잘 자야 우리가 키가 쑥쑥 자란다고 그러고, 미인은 장꾸러기란 말처럼 잠을 못 자면 여성들이 기미가 끼고,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멜라닌 세포가 더 강화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검버섯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 청경자의 미인도를 갖다가 제가 설명하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내가 한번 글도 써보고 책도 써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은 어떤 호르몬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여인이 황홀한 눈빛으로 저렇게 눈을 감고 있지만 저 바닥을, 그 여인이 딛고 있는 저 바닥을 보게 되면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절벽 속에서도 엔돌핀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엔돌핀이 많이 나올 때가 분만할 때 오히려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안 나오면 이 분만의 고통을 여성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엔돌핀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내인성 몰핀이라는 뜻이 엔돌핀인데요. 이 몰핀 같은 구조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엔돌핀을 생각했고요. 여기서 뭉크의 절규는 뭐냐면 이 뭉크가 막 절규하는 저게 내 감정의 고향을 갖다가 그 일렁거림을 견뎌내지 못하고 절규하는 저 모습에서 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생각했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너무 많으면 저렇게 정신분열증, 조현증, 도박 중독하고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도파민 호르몬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파민을 갖다 줄여드리면 그런 어떤 충동이나 중독이 없어지고요. 그럼 도파민 호르몬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튀어지려면 첫 번째 나오는 호르몬은 도파민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4분 안에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좀 저쪽에 좀 약간 좀 꾸벅꾸벅 주시는 분들은 지금 도파민이 안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도파민이 나와야 그 다음에 페닐에치라민이 나오고, 페닐에치라민이 나와야 아까 얘기했던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온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도 처음에 플라토닉하게 호감의 감정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도파민입니다. 페닐에치라민은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진전되고 좀 끈끈해지는 거죠. 엔돌핀이 나오면 어떤 극치감을 느끼고 사랑이 깊어지지만, 사랑이라는 게 꼭 에로스적인 거, 플라토닉한 것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나보다도 좀 멋진 옷을 입게 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은 사실은 옥시토신이거든요.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 테레사 수녀한테 피 검사를 했더니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옥시토신 뭐 아까 도파민 얘기를 했지만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중독이 되고 조현병이 되고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도파민이 너무 안 나오면요 감각과 감정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파킨슨병도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인데 파킨슨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총총총총 걷고 손을 막 이렇게 떨게 되고요. 감정을 못 느껴서 얼굴을 가면증후군처럼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게 파킨슨병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안 나와서 운동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없어지고요. 손은 떨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L도파라고 해서 도파민을 호르몬을 갖다 주입을 하면요. 다시 손 떠는 게 괜찮아지고 감정이 살아납니다.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말하자면 뭐 양날의 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고우가 이 해바라기를 그렸을 때 얼마나 중독과 집착이 강했냐면 보십시오. 테이블도 노란색, 꽃병도 노란색, 해바라기도 노란색. 무려 고우는요.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23가지의 노란색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센 노란색, 연 노란색 뭐 그래봤자 뭐 서너 가지인데 23가지의 노란색을 쓸 줄 알았던 고. 그 사람의 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어쩌면 이런 노란색에 집착한 만큼 굉장히 우울했던 분이 아닐까. 결국 이분도 도파민 과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은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해서 햇볕을 받으면 올라가는 호르몬, 긍정의 호르몬 그 얘기를 이 그림을 보고서 쇠라의 그림을 보고서 제가 떠올렸고요. 제가 책이 몇 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정신없이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 초현실주의 그림인데요. 밥을 먹고 있는 분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호르몬을 생각하시나요? 식욕 호르몬. 그럼 이 식욕 호르몬이 많아져서 밥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기 위에 하얀색 옷을 입으시면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 당뇨병이라는 게 지금 살이 찌고 살이 쪄서 당뇨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뇨라는 거를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당뇨병도 8가지 호르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슐린도 문제고요. 요 최근에 제가 그 EBS 명의에서 나왔지만 당뇨 환자를 인슐린이 아닌 2가지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소장 호르몬.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인슐린과 틀리게 혈당이 높으면 이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을 안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오토매틱처럼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혈당이 조절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으로 또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호르몬으로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를 갖다 치료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을 조금 우리가 맞으면 살도 빠지고요, 근육도 강화되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EBS 명의 2부작에 제가 두 번째 편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인슐린 말고도 소장 호르몬 아니면 당뇨 환자들이 제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제가 또 어제도 그냥 9시 10시에 그만 또 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럽니다. 그게 그 환자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서 밥을 먹게 만드는 그 뇌 호르몬이 속여서 그런 거다. 뇌에서 나오는 식욕 호르몬도 당뇨병을 일으키는 8가지 악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이 제2의 뇌라고 했듯이 이 장간 호르몬이 식욕 호르몬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근육 호르몬이 있어야지 우리가 당뇨병을 뱃살 지방과 허벅지 지방의 투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 그러니까 뱃살이 좀 나와도 허벅지 근육이 발달된 사람은 당뇨가 안 생기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뱃살이 별로 안 나왔지만
허벅지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틀라스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이렇게 굵직한 허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디포사이토카인은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뭐 나이가 들면 배가 좀 나오게 돼 있지만 인격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허리둘레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꼬집어 보면요,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배를 한번 꼬집어 봐서 이게 얇게 꼬집히는 사람하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껍게 꼬집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질문 한번 던진 거니까 예, 얇게 잡힌 분.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우리가 이게 두껍게 잡히는 분들은요, 요 그 보시면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요. 얇게 잡히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나쁜 비만 호르몬은 이 내장 지방에서 더 8배 정도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나왔어도 우리가 이제 두껍게 잡히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백과사전처럼 두껍지 않고 뭐 조선일보처럼 얇게 잡힌다 이런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허벅지 둘레라도 단단한 허벅지는 좋지만 푸석푸석한 허벅지는 그건 반대로 지방이 많은 허벅지니까 마블링된 것은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좋지 않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이런 어떤 호르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사실 우리 할머니가 109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지만 실제적으로 당뇨병의 가장 큰 적은 당뇨 그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이거든요. 최근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당뇨발인데요. 얼마 전에도 제 환자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 발목까지 이제 절단이 될 정도로 다리가 썩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잘 치료해서 좋아져서 간 분도 계시고요. 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무릎 아래까지 이제 다리를 자르게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르지 않으면 이게 다 염증이 몸에 퍼지면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 그 부인은 합의를 봤는데 딸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80세인데 이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는 걸 자기는 끔찍해서 볼 수가 없다. 조금만 더 끌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염증이 더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무릎 아래가 아니라 무릎 위로 자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무릎 관절이 있고 없고가 아무리 의족을 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다리를 또 자르게 되면요, 반대쪽 다리를 자를 가능성이 5년 뒤에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당뇨의 가장 큰 적은 합병증인데 굉장히 많은 합병증들이 있죠. 뭐 혼수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저혈당도 있고 암 치매까지도 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당뇨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뇨하면 인슐린만 생각하거든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인슐린이 호르몬인지 모르고 뭐 주사약의 이름인지 아는데 뭐 주사약 이름 맞죠? 인슐린 호르몬 주사니까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속에 밥을 먹은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주는 그 운반차 택배 배송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슐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인슐린이 많아도 저항성이 생기면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분이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돈을 갖다 많이 버는데도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과소비하고 명품 사고 뭐 이러면 사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의 문제는 내가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갖다 줘야 되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당뇨, 되게 그런 당뇨를 우리가 2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마리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아니면 인슐린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인슐린을 자꾸 또 딴 데 갖다 쓰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소비 낭비가 있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갖다가 꿔주고 그래봐야 또 홀라당 써버리면 좋지 않은 것처럼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가 그분들한테는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당뇨 치료가 어렵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당뇨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만 생각한 거예요. 뭐 내가 수학을 못한다 계속 수학만 과외 선생님한테 학원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내신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8개의 악당들 8개의 과목들을 다 잘해야지만이 결국은 당뇨를 잡는 건데, 계속 우리가 이제 인슐린만 갖고 얘기하니까 당뇨 치료가 어렵다,
당뇨는 불치의 병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할머니가 109세까지 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혈당이 300이어도 합병증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당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호르몬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아까 그 르네 마그리트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환은 제가 이제 이 두 그림을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고요. 또 한 번의 그림은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그림인데 이 모나리자의 눈빛을 보면요, 약간 웃는 것 같지만 우울해 보이고요. 이 모나리자의 머리를 보면 이 머리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목을 보면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그림을 보면 저 여자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눈이 튀어나와 있고 목이 부어 있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아메리카 고딕의 저 여자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회진 돌 때 정신과 병동에서 여기 계신 분 정도 나이 되신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 레지던트한테 호르몬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 갑상선 호르몬이 바닥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인데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정신과에 그냥 입원 우울증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뭐 말도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하고 아주 굉장히 경쾌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저렇게 머리털이 부실부실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는 M자형 탈모가 되지만 여성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되면 저렇게 부실부실하고 옆에 털이 빠지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털이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형 탈모가 생기거든요.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저런 탈모의 패턴을 보고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갑상선 질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억울하죠, 여성들. 그 이유는 이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여성 호르몬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교차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갑상선이라는 거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제가 뭐 오전에 환자를 한 100명 정도 보다 보면 이렇게 초음파를 하지 않아도 아 저분 갑상선이 튀어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제 자로 재서 얼마큼 튀어나왔는지도 보게 되고요.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대사, 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져요. 우리가 자동차 부릉부릉 엔진 에너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엔진이 문제가 되면 차가 서버리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차가 서버리고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고 최근에는 결절이라는 게 있고 결절에서 암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항진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엔진이 과열되니까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막 100회 막 두근두근 되니까 뭐 심장내과 가기도 하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쭉쭉 빠지고요. 최근 들어서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뼈도 약해져요. 뼈도 막 그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그 자극을 해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심지어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못해 부정맥도 생기고 안구 돌출도 됩니다.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서 주무실 때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한, 토끼 눈이라고 하는데 감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뭐 세균들이 들어가서 항상 결막염, 각막염을 달고 사는데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최근에는 약물들이 많이 나왔고 굳이 수술이나 요오드 치료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치료하면 일단 한 달이면 치료가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충분히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제가 그때 EBS 명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걸 관해라고 하는데 완전히 몸속의 자가 면역 그 염증 기운을 없애줘야지만이 재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갑상선 그 치료를 해야 되고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체중이 올라가고요. 약간 체중이 빠진다고 그랬죠. 아까 맥박이 빠르다고 그랬지만 이건 맥박이 60, 50, 40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는 설사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변비가 많이 되고요. 아까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만성 피로,
뭔가 피곤해. 그리고 뭐 붓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성분 정신과 입원했던 분도 제가 처음에 저분이 그냥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죠. 사실입니다.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붓고 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머리털도 아까 모나리자처럼 그렇게 됐고, 그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때가 여름인데도 이 뭐죠? 그 환자복에다가 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가운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입고 있어서 저 사람은 그냥 단순 우울증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우울 쪽이 부종이 우리가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누르면은 함유 부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갑상선 이 기능 저하증에 의한 다리가 붓는 거는 함유 부종이 아니라 코끼리 다리처럼 눌러도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한테 가서 다리를 만져보고 다리가 저렇게 굵고 부어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혀를 갖다가 내밀어 봤더니 이제 비피텅이라고 해서 마치 그 무슨 고깃덩이처럼 혀가 저렇게 두껍게 돼 버리고요. 다리도 저렇게 두껍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닌가 생각하고 호르몬 검사를 하고 호르몬 투여를 했더니 좋아지게 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갑상선 질환이 왜 여성한테 잘 생기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갑상선 질환하고 많이 생기니까 특히 여성들 어쩔 수 없어요.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세포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하고 교차 반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성인 거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갑상선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진실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갑상선 호르몬 약은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공복이듯이 항상 호르몬을 일정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걸 식후에 먹으면 서로 이제 음식과 섞여서 호르몬이 어떤 데 확 높아졌다가 그러면 막 신경질적이 되고, 저희 그 저기 뭐야 후배 여자 의사의 시어머니도 갑자기 기분이 완전히 뭐 맑았다 뭐 굳었다 하는 게 뭐냐면 호르몬 약을 알고 봤더니 식후에 먹다 보니까 어떤 날은 높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시고 또 낮이면 막 처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식후에 먹어도 상관없다, 공복에 먹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공복에 먹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갑상선에 대한 질환과 관련된 명화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책이 한 권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거의 웬만하면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이 경동맥 초음파를 찍거든요. 혈관의 상태를 눈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혈관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이 아주 깨끗하고요.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혈관에 무슨 이렇게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세 번째 그림은 그 찌꺼기가 많이 좀 쌓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그게 막히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예전에 뭐 강수현 씨인가요? 그처럼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동맥경화, 혈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는지 왜 남성들은 손을 안 들죠? 누가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윤상근 선생님한테 제가 답을 맞췄고 워낙 쉬운 질문이라서 제가 이 그 고지혈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고지혈증이 뭐냐? 그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보면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이런 지질이 많아져 가지고 아까 그 혈관처럼 막히다가 막힌 게 또 혈전 피떡지가 돼서 떨어지는 게 고지혈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만 검사를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무조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중성지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빵 하나를 훔쳤다고 그래서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조카를 위해서도 빵을 훔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상 참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도 LDL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냐? 중성지방이라는 건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자꾸 제가 공부에 비유를 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많이 투자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지만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만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그 고지혈증은 조금 덜 위험하다. 죄질이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LDL이 높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또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계속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거는 정상 참작을 하고 좀 우리가 신중하게 약물 투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다 나빠요. 다 나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혈관 검사를 했더니 이쪽에 있는 혈관처럼 깨끗한 혈관이면 조금 이 사람은 센 약을 쓰는 것보다는 약한 약을 쓰고 또 예를 들면 분명히 조금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혈관 검사를 했더니 이미 막혀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빨리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이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제가 이제부터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식사도 이제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러면 이 중성지방은 조금 바꿀 수는 있다 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 얼마만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말하자면 중성지방이라든지 뭐 LDL 콜레스테롤이 식사와 운동이 그게 연관돼서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뭐 운 좋은 사람 이길 수가 없고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또 못하는 건 또 못하는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콜레스테롤의 100을 100으로 놓으면요. 30%는 내가 먹는 거고요. 70%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만일에 내가 아무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30% 정도는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지만 70% 내가 만드는 거에는 분명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금 그 70%는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진짜 뭐 술도 안 드시고요. 뭐 기름진 것도 안 먹는 젊은 여성인데도 피 검사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170 나오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 이런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을까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슐린 호르몬,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요. 이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은 그게 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는 한 50, 60%는 혈압이 높고요.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은 70, 80%는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도 높아지지만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을 하면 거꾸로 혈당도 떨어뜨릴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갑상선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에너지를 만들려면 음식물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 이전에 갑상선 호르몬을 조금 우리가 병아리 오줌만큼이라도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잘 돼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코티졸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을 또 올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기능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갱년기 상태에 왜 고지혈증이 잘 생기느냐 이런 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스트레스 호르몬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막 이 당분이나 단백질을 갖다 분해해서 혈압을 유지하고 혈당을 올리는 건데, 이 사실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트레스 대치 호르몬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코티졸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지만 이게 인슐린 호르몬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떨어져요. 코티졸이 올라가면 시소처럼 인슐린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슐린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결과치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를 떨어뜨리는 것만, 예를 들면 두더지가 올라온다고 해서 두더지만 때려서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인을 찾자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코티졸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절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과연 있어?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가능하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워낙 연구하다 보니까 관세음장애처럼 이렇게 몸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은하 씨가 이제 자기가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목 뒤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분은 좀 심하게 두꺼워져 있죠.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분만한 여성들처럼 저렇게 살이 트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천근만근 아침이라도 피곤하고 이 손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손금이 있는데 흉터에 있는 데가 좀 까맣게 되고 이렇게 잇몸이 특히 색소가 침착되면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인데, 되게 이제 뭐 우리 정도의 상태는 이렇게까지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 뭐 고지혈증 생기면 약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약 먹지 말고 호르몬 검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지혈증 약이 10가지가 있으면요, 한 가지 두 가지 빼고 8가지 9가지는 당뇨병을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집에 귀가하셔서 유튜브에 안철호 교수라고 쳐보면 제가 강연했던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지금 저하고 혹시 여기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꽤 저기도 계시네요. 많이 계신데 한번 자기가 처음에 고지혈증 약 먹었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떼어올려 보면 이 목이나 어깨나 이런 겨드랑이 같은 데가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이 근육에 일단 염증을 일으키고요. 지금 고지혈증 약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을 오래 먹으면 또 콩팥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장단점을 정말 내가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어떻게 먹어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프로크테스의 침대란 말처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사람이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사람이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였다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의학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뇨병 약 제일 좋은 걸 줬더니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루에 2번 먹을 수가 없어요. 밤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회식도 많고 업무도 불규칙이라서 아무리 좋은 약도 2번 먹으라고 했더니 한 번뿐이 못 먹으니까 그 약의 효과는 50%뿐이 안 나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약인데 한 번 먹는 약을 드렸더니 이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 약의 효과는 원래대로라면 80점짜리인데 80점짜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근데 이게 성격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듯이, 말하자면 지금 이 의학이라는 게 저는 경영이지 수학이나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료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자를 잘 격려시키고 환자를 더 자극시켜서 제대로 약을 먹게 하는 거,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처방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인슐린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 혈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근육의 염증도 오고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균형이다. 뭐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균형을 생각해서 나한테 그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300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건 당지수거든요. 당지수가 높은 흰쌀밥이나 밀가루, 백설탕. 근데 이것도 금과 옥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신장 기능 검사를 해서요. 신장 기능이 60% 미만이 떨어진 사람은 오히려 잡곡밥보다 흰쌀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잡곡밥에는 흰쌀밥에 비해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구체 여가율 검사를 해서 60 이하면 저는 환자들한테 차라리 쌀밥을 먹어서 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요즘 보면 1인 1식 뭐 간헐적 단식하는데 호르몬은 시계바늘처럼 하루에 3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식사를 걸어서는 안 되고 뭐 정 안 되면 자꾸 걷고요. 걷고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요. 빨리 걷기만 해 10분만 해도 수영 10분 한 거하고 칼로리가 같아요. 근데 같이 칼로리를 갖다가 그 해소하는데 수영을 하려면 차를 몰고 수영장에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수영하고 샤워하고 근데 빨리 걷기는 그냥 운동화만 있으면은 차에서 운동화 꺼내가지고 걸으면 빨리 걷기 정도면 수영 10분 하고 그 운동량이 같으니까 결국은 또 세탁 많이 돌리면은 운동된다고 또 세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가사노동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어떤 운동을 하냐 또 이런 이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이 걷기, 운동 이런 생활 습관의 조정만 해도 조금 이 그림이 어렵긴 한데요. 제 위의 그림이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뇌깔려둔 사람이 제일 위의 그림이고요. 메포민이라는 건 요즘 그 사람들이 보약처럼 아스피린처럼 많이 먹는 건데 약을 먹을 경우 두 번째는 음식 운동을 하는 건데 뇌깔려둔 사람보다 메포민을 먹은 사람은 저렇게 절반 정도 당뇨 전 단계가 당뇨를 안 갔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음식이나 운동을 한 사람은 더 좋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생활 습관의 교정,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바쁜 일상이지만 가급적이면 자가용 운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가서 저희 병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내려서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외래 끝나면 간단히 간식을 하더라도 떡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차라리 단백질이 많은 소세지라든지 그리고 멍 때린다고 하죠. 뭐 다른 일에 조금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한눈 팔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나 호르몬 균형을 위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호르몬 균형을 위한 생활 습관 6개명이라고 적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세 번째는 운동하고 잠을 잘 자고 멜라토닌 호르몬,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또 최근에 약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올라간다든지 소화제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이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뭐 젊은 여성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젖이 나온다든지 유즙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오남용, 호르몬의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약물을 조심하라. 뭐 이렇게 제가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법 6개명을 정리하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이 손끝과 손끝 사이로 전해주려고 했던 생로병사의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당뇨병 있으면 당뇨병 쫓아가고 갑상선 있으면 갑상선을 우우 쫓아가고 고지혈증, 골다공증 막 이렇게 개별적인 질환에 우리가 쫓아가는데 사실 이 개별적인 질환들은요. 이 성인병은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표현형인 겁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아빠고 남편이고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그렇듯이 제 본질은 안초로인데 결국은 그게 불려지는 이름이 틀린 것처럼 당뇨병, 고지혈증도 결국은 호르몬 질환이다. 특정 질환의 치료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짜 건강해지면 호르몬 균형을 챙겨라. 그게 오늘 제 메시지고요. 저희 병원에 혹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블로그를 병원에서 만들어줬는데 저는 아까 우리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비올라도 좀 옛날에 연주도 하고 미술도 좀 관심도 많고요. 그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도 자격증이 있지만 제가 또 항공우주 전문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은 왜 시간은 한정돼 있고 뭐 이렇게 능력이 많고 안 먹고 떠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병원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인데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병원 교수들 중에서도 병원, 뭐 진료실, 집, 실험실 그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교수들은 한 4개, 5개의 사회가 속해져 있는 거고 저처럼 뭐 여러 가지 방송, 책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 사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 있지만 누군가는 100개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동창회니 뭐니 누군가는 20개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몸은 피곤해지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맺고 영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삶을 즐겁게 보람되게 만드는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취미를 갖고 또 오늘 또 임 대표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오늘이 첫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강좌의 첫 강사가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창원 시민들을 만나서 제가 너무 저도 오늘 제 우주가 제 사회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의 우주가 호르몬을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